전봉준이 이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삼례 저기 한 5, 6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저희 시집이 집이 고택이 있었어요. 그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그 머슴이라고 그러시나요? 이제 머슴꾼한테 맡기고 서울에 살다가 그때 시기적으로 국적법이 성행을 했어요. 성행했어요. 그래서 그 머슴분이 우리 그 땅을 특정법으로 말하자면 명의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이제 정보가 와가지고 아주 당황한 우리 신랑이 이 터는 꼭 지켜야 되는 터다. 그 터는 무슨 터인데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옛날 말로 우리가 원님집이다. 이 집이. 이 집 터가 원님집이라 우리 손자분이 원님을 지냈는데 이 원님집 터기 때문에 이 집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에서 우리가 좋은 저기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를 가서 지켜야 된다.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이제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제가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거의 막 쓰러져가는 그런 이제 옛날 고택인데 그 머슴되는 분을 이제 내보내고 고택을 정리하는 중에 우리가 옛날에 어려서 이사 갈 때는 막 이불채를 막 싸가지고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그 이불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불채가 그냥 막 곰팡이가 슬고 막 벌레가 버글버글하고 그런 상황에서 썩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불채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아주 제법 큰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풀러보니까 옛날 고서들이 싸져 있었어요. 그 고서 그 안에 있는 고서들은 그냥 썩어서 또 습기가 차니까 들러붙어가지고 아주 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털도 닦고 해서 보니까 예상 자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집에 내려오는 육품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대대로 선조분들의 육품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품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예사 육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30년 전인데 저기 트렁크에다가 그 싣고 우리나라 진짜 역사가들이란 역사가들을 다 만났죠.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면서 우리 역사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사 자료가 아니고 또 내가 배운 그 역사랑 뭔가 틀린 게 지금 굉장히 틀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잘 역사를 연구하셔서 제대로 역사를 내려놓으실 수 있다면 난 이걸 드릴 의향도 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며 미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역사가들이 우리나라에 한다는 동학 박사 역사고 그런데 또 우리 대학교에서 다 교수 자리를 누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 자료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봐도 모르는데 주셔도 줘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이 자료는 어차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귀한 자료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학교 박물관을 짓는데 거기다 기증을 좀 해주시면 어쩌냐 이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전라북도에 학교는 뻔하죠. 전남대, 전주대, 전북대, 또 우리 우석대 이렇게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교수들을 만나보고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유하 씨를 이제 좀 동학의 이유하 씨를 잘 아실 거예요. 이유하 박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냥 굉장히 막 흥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이만열 국사판사위원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차관으로 있을 때인데 이제 정부청사로
그 자료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가지고 한번 우리 청사로 좀 오시라 그래서 이제 대학교만 합격한 애를 데리고 트렁크에다 싣고 갔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들고 다니면서 교수들 만나고 뭐 이 자료가 나오고 나서 저도 흥분 상태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가보훈처에 이제 가면은 국가보훈처의 그 연구원들이 쓴 논문들 책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한 1.5cm 정도의 두께로 한 200여 페이지 이렇게 해서 그 논문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집들에서부터 빌려서 제가 막 보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뭔가 내가 배운 역사와 또 빌려서 그 본 국가의 자료 역사들하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역사와 동학의 역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만열 씨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이만열 씨를 만나서 딱 풀러가지고 트렁크를 여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떨어진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의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을 1912년에 조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직 사진이 우리 옛날 말로 지금 요 정도의 크기입니다. 사진은. 근데 옛날 사진으로 말하면 한 두께가 요 정도 되는 각대기라 할까요? 우리 옛날 각대기라 그러죠. 그 각대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옛날 사진에는 그게 붙어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그 사진이 조금 유난히 크고 무거우니까 트렁크를 여는 순간에 그게 먼저 뚝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오늘 급하게 이제 막 나오다가 핸드폰을 못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핸드폰 안에는 제가 그 독립의군부 조직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오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진 안에는 인물이 한 11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11분 뿐이 아니고 또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자료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진들을 뒤에다가 우리 선조분께서 자필로 붓글씨로 다 이름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찾기가 수월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 독립의군부 조직 사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의 논문집을 보니까 1912년 날짜가 거기 써져 있는데 그 날짜에 독립의군부가 조직이 됐다 이렇게 논문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논문에 써져 있는 날짜는 똑같은데 우리 그 사진 안에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사진이 거기 이제 그 논문집 안에 있는 사진이 11명의 사진이 있는데 우리 집 사진하고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아야 되는데 물론 일부 한 두서너 분의 사진은 얼굴이 똑같은 게 있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고서 이제 궁금해하던 차에 그 사진이 먼저 떨어지니까 우리 그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이 아니 이게 뭐야?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이승만이 사진 아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국가보훈처의 그 논문집을 사실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한 수백 권을 빌려다가 거기 연대에 맞춰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다 외울 정도예요. 어디에 뭔 책이 나오고 뭐야 이거? 이건 지금 분명히 이갑인데 이승만이라고 그분은 이승만이야 딱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국가 자료에는 다 이갑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진은 얼굴은 똑같고 근데 이분은 이승만이라고 이건 이승만 사진 분명해. 젊었을 때 사진 내가 확실히 알아. 이승만이야. 딱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국가보훈처의 논문집이나 모든 걸 볼 때 이분의 사진은 이갑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굉장한 이 자료들이 굉장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순발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진을 좀 찍자고 막
마이크로 이제 카메라를 가지려고 하고 막 비서실장 시켜서 하고 있는데 장관실에서 호출이 온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이거 다 찍어놔라. 그리고서는 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얻었죠. 이제 필름하고 저기 마이크로 카메라를 들고 오는 비서실장한테 아무래도 내가 차관님이 계실 때 한 번 더 와야지 안 되겠다. 여기서 사진 찍는 건 조금 찍게 해드린다고는 약속은 했지만 조금 안 되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싸가지고 그냥 왔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분명히 이건 중요한 자료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자료고 이것을 공개를 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했던 그분의 이갑이라는 분하고 이승만이라는 분하고 틀려버렸잖아요. 그렇다는 건 거기에 역사에 뭔가 숨은 비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 하나뿐이 없어요. A2 크기에 칼라 복사하는 데는 딱 한 군데예요. 거기 가서 그냥 복사를 다 해가지고 사본을 들고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혼자 이거는 다 모른다고 하니까 뭐 전라북도에 한다는 박사들을 다 만났는데 나는 현대사를 모른다. 나는 고고학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자료를 줘봐도 모르고 있고 자기네들 말대로 봐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만하게 분명하게 이거는 여기에 비밀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제가 먼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30여 년인데 이제 아까 얘기를 꺼냈으니까 우리가 그 이갑이라는 분은 이승만의 두 지체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하나는 이승만이 30여 년경에 또 20여 년경에 그때는 사회주의 운동을 다 할 때니까 또 아나키스트 운동을 다 할 때니까 시대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체를 루즈벨트한테 들키면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거를 이갑으로 둔갑시켜서 똑같은 분을 맞았던 거예요. 이갑으로 둔갑시켜서 50년에 월북한 거를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의 지체였던 걸 맞았던 거죠. 이승만은 잘 알아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은 두 지체로서 말하자면 이갑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한테 인정받은 건 이승만이었고 사회주의 운동했던 건 이갑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언론에 많이 그걸 퍼뜨렸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했다라는 얘기가 좀 떠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제 사진에 이제 개요적인 얘기를 조금 드린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자료 안에 있는 것을 다 이제 복사를 해서 연구를 하고 또 국가 자료들을 뒤져서 또 국가의 이제 그 역사 시스템이 있어요. 역사 정보 시스템을 들어가서 거기에 관계되는 성명 또 그렇지 않으면 관계되는 사건 이런 걸 다 뒤져서 조회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제일 엄청나게 놀란 것은 전봉준이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전봉준을 이름으로 알으셨죠? 천안전시에 전봉준은 전라도의 봉준이 전라도의 봉준이라고 보니까 전라도의 우두머리 장군 보물이 봉자의 줄령령 그래서 줄령이라는 건 군인을 말한 거고 또 장군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두머리 장군 전라도의 우두머리 장군이 전봉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봉준은 결국은 딴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익산군수 정원성 장군이라고 익산군수 정원성 장군이 전봉준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또 왜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동학의 실체가 너무나 왜곡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신 거 다 거짓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 자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세계사도 조금 공부하고 학교 때 다 시험 보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역사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일 엄청난 것은 전봉주는 농민운동도 아니었던 거예요. 전봉주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구의 침입이 강했고 또 일본의 아주 강압적인 그런 좀 침략을 받아서 많은 왕가의 타치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처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또 일본하고 붙어서 양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붙어서 척양. 그래서 척양의 운동을 했는데 대원군과 왕가에서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에서 우리가 조금 몰랐던 사실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전봉준 장군을 지금 이제 정원성 장군으로 택해서 시킨 것은 국가의 관군이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당상관이에요. 참판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교지가 14장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은 전혀 전봉준 장군은 전봉준으로만 찾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봉준으로만 찾다 보니까 전봉준은 교수를 한 적이 없다. 농민이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농민이 무슨 힘이 있어서 개인이하고 호미로 일본을 대적할 수 있었겠어요? 또 뭔 돈으로 농민도 밥 한 끼 먹고 때를 이익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 뭔 군량미로 저기 동학의 혁명을 그 큰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에서 전봉준 장군을 정원성 장군에게 일약을 시키고 또 왜구와 저기 척의양을 시키기 위해서 각본이 짜진 거예요. 하나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짰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명성황후였어요. 실지는. 그럼 명성황후는 왜 대원군하고 맨날 시구가 싸웠냐? 우리 대원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원군은 우리가 안동권 씨나 저도 안동권 씨입니다. 배수를 제일 많이 했다는 집안인데 안동권 씨나 안동 김 씨의 그 세력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떡고물을 던지면 잔치집에 갔을 때 술을 벗어 던져주기도 하고 떡고물을 던지면 떡을 주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동 김 씨가 해서 저 사람은 간 사람이다. 정신적으로는 모든 면에 폐폐한 사람이니까 신경 쓸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원군은 살아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철종이 가시고 나서 왕을 세우려고 보니까 왕족이 누가 있냐 보니까 다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대원군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명성황후를 택할 때 명성황후는 이거 놀라지 마세요. 명성황후의 경우 저기 대원군께서 며느리를 택할 때 어머니가 민씨예요. 대원군의 어머니가 족보상 다 민씨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민씨입니다. 그러면 민씨 집안에서 당신의 부인 되는 민씨 부인의 동생뻘이 되는 명성황후를 택해서 며느리로 데려올 때 왕가의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근친호를 시켰어요. 시킬 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싸운 것은 아까 그 떡 얻어 먹으면서 살아났듯이 대원군의 또 하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하고는 세상 없이 내가 너를 죽인다 그래도 그런 정보가 뒤에서 들어가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고 또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잖냐. 그 약조 안에 서로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 너는 세상 없이 세계 문물을 다 받아들여라. 나는 세국으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너랑 싸우지만 주위에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국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척양 속에서 외부의 그 저걸 막으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세국을 주장해야 되고 너는 세계 문물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너는 철부지 며느리가 돼야 되고 나는 세국 정치의 시아버지 고집센 시아버지가 되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은 된다. 세국 속에서 경계가 되고 세계 문명이나 문물은 다 네가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건 받아들여 지금 뒤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부터가 굉장한 쇼킹한 이 역사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명성황후가 돈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이노우에한테 내가 우리 아버님 미워하니까 아버님의 정보나 또 아버님이 너희를 그렇게 미워하니까 내가 중재도 하고 너 그래서 친일이라는 오해도 받게 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희 나라를 도와줄 테니 나에게 돈 좀 줘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맨날 우리가 시달리다가 울산의학과까지 가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 돈을 300만 원을 요구했다가 15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150만 원을 받아서 80만 원을 동학에 투입을 시켜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제 제가 보고서를 일본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대원군이 또 들어갔다. 보고서에 받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창문문이니까 바깥에서 지금 들어가자마자 지금 소리 지르고 싸운다 둘이. 근데 가만히 갑자기 조용해졌어. 지금 조용해졌는데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그 다음부터는 받아 쓸 수가 없다. 그때부터 80만 원 아버님 빨리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오부상, 호수, 백정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저걸 준비를 해라 하고 돈을 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걸 어디서부터 지금 이 진실을 진짜 모두에게 알려야 될지 참 안타까운데 이건 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동학으로 흘러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동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동학을 주축한 정원성 장군은 익상군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익상군수 네가 전봉준, 네가 전봉준 동학을 일으켜라.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봉준은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국가기록에 보면 전봉준은 일부러 식객이 됐었다고 그랬어요. 대원군에. 그거는 모든 분들이 좀 동학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셔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전봉준 장군이 82년대, 정원성 장군은 82년도에 가거급제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거급제를 하고 제가 그거는 보여드리려고 여기 좀 저거 해놨는데 이렇게 홍패가 있습니다. 지금 실물입니다. 이거. 그래서 가거급제를 하시고 내금이장으로 대원군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고 대원군이 보니까 내금이장이 너무나 성실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대를 제가 이렇게 쭉 맞춰봤어요. 82년, 87년, 89년 그 연대들을 쭉 맞춰보니까 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성 현감자를 주는 거예요. 정원성 장군한테. 그런데 나는 신병이 있어서 반성 현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호하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국가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성로, 승정원, 일기 뭐 이런
등등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원성 장군은 나는 단성 현감으로는 만족지 않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양반의 세계를 알아야 되겠고 대원군 밑에서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그랬는데 대원군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야, 너는 너 좀 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정원성 장군을. 너는 어째서 나를 만난 사람은 다 벼슬을 좀 달라고 난리인데 또 벼슬을 나를 만나려고 벼슬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려고 그 난리들을 하는데 너는 어째서 내가 벼슬을 줘도 마다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주고 갔겠죠. 그 내용은 국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유명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거두어달라고. 난 내금위로 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내금위로 있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이제 정원성 장군의 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속 얘기는 동학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는 고종황제 때 고종황제 1년 원년에 최재우 선생을 효수시켰어요. 그걸 누가 효수시켰냐면 대원군이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대원군은 왜 그러냐면 그 최재우의 세력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을 왕을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타켓으로 동학의 최재우 선생을 타켓으로 잡아서 교수형을 시킨 거죠. 요건 조금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냥 믿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족보상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한 거니까. 최재우 선생은 본 성이 정씨였어요. 경주 정씨에 제가 족보까지 다 드셨으니까. 그래서 경주 정씨인데 역적의 집안으로 피해 다녀야 되는 그 운명이 있다 보니까 경상도 쪽으로 도망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최재우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경주 최씨를 쓰게 된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 장군의 정원성 장군은 실제 아버지가 정성록이세요. 그럼 정성록의 실제 인물이 누구냐면 최재우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럼 최재우 선생의 정성록 쪽에는 최재우 선생으로 인해서 대구과목소에서 교수를 당했는 거죠. 근데 그때 나이가 정원성 장군의 나이가 13살이에요. 그럼 그 13살짜리가 아버지 교수 당하는 걸 다 따라다니면서 군종 속에서 본 거죠. 나는 아버지의 원한을 갚는 보험을 하겠다. 라는 각오를 단단하게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운세가 바로 이제 대원군하고 얘기 중에 지금 동학이 지금 최재우 선생의 신혼부분 때문에 지금 산속으로 숨어다니면서 원한을 갖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동학군들이 이런 겁을 먹인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원군은 눈치가 빠르니까 빨리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네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 좀 보자. 석파산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석파산장으로 그 기록은 다 국가재단에 있습니다. 석파산장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술을 한 잔을 넘치도록 보여주죠. 너 그 다음 얘기를 해봐라. 그 동학군들이 지금 나라의 왕가의 원한을 갖고 산속으로 지금 다 피신 다니고 숨어 다니면서 지금 한번 공기를 할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대원군이 거기서 최재우 선생의 아들이라는 걸 감지한 거죠. 너는 그러면 네 존재가 지금 누구냐 하고 하다 보니 네가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됐냐? 너 나랑 밀약을 하자. 너 나랑 밀약을 하자. 그 내용은 국가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봉준 장군, 정원성 장군에게 너는
동학군들을 3, 4만 명 확보할 수 있겠냐? 규합할 수 있겠냐? 가봐야 알겠지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명한 얘기가 지금 국가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에 정봉준 장군, 그 정원성 장군이 흥성대원군에게 나의 뜻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한 번 죽고자 하는 바, 이 말이 국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역사가들은 이걸 모르냐? 정원성 장군,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못 찾았던 거예요. 저는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자료에 나와 있는 거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나의 뜻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한번 죽고자 하는 바. 너 어째서 나를 만난 사람은 다 교수를 하려는데 너는 지금 교수를 줘도 싫다냐 그랬더니 대원군한테 말하는 말이 큰 뜻을 둔 사람은 작은 뜻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암시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서 미략을 하면서 그럼 너는 동작강까지만 와라. 지금 외세를 내쫓아야 되는데 외세가 지금 저렇게 강하니 우리가 지금 외세한테 휘둘리고 있으니 네가 동학군들을 모아서 관군이지만 동학군을 규합하고 관군과 합세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동작강까지만 와라. 동작강이 지금 어디냐면 한강입니다. 그럼 네가 한강까지만 넘어오면 우리는 너희를 영접하면서 바로 관군들을 거기다 동원을 해주마. 그래서 외척을 척외양을 시킨다. 라는 미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전봉준 장군은 정원성 장군, 전봉준 장군의 역할을 하게 된 거고 또 정원성 장군의 실명이 떠들면은 금방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봉준이는 부르던 예명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전라도의 봉준아 이게 지금 불러지던 게 그냥 천안전시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슴 아픈 나라예요. 그렇게 돼서 정원성 장군이 전봉준 장군의 실제 인물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1894년 10월 16일 날 공주 우등치 싸움을 할 때 우리 그 정원성 장군이 보니까 이건 권력상쟁인데 같은 패가, 같은 식구가, 같은 형제가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죽어가서는 안 되겠다. 너는 관군으로 박제순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는 관군으로 나는 권력상쟁을 하고 있으니 너희와 나는 권력상쟁을 하고 있으니 너는 관군으로 공주싸움에 참여해라 하고 명령한 겁니다. 그럼 그 명령의 자격이 뭐냐면 양호창이 영수의 자격이었어요. 그러면 정원성 장군의 족보에 보면 양호창이 영수, 또 울량간 감시관의 자격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울량간 감시관이라는 것은 군량미를 다 장악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량미와 또 그렇지 않은 무기를 실어 나르는 게 울량간 대가 감시관이에요. 감시관의 권한이에요. 그거를 장악을 한 거예요. 또 양호창의 영수는 금산서부터 제주도까지의 도원수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동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3만 명, 4만 명, 뭐 이제 역사에 보면은 서자의 손주를 왕을 시키려고 며느리가 미워서 왕을 시키려고 그랬다. 뭐 별소리가 다 있죠. 그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핑계나 다름이 없고 둘러댄 말이고 실제 진실은 대원군과 명성황후가 고종황제가 시킨 동학혁명이었고 동학혁명이 왜 농민운동입니까? 농민운동은 하나의 영광에서 농민이 조금 많이 우세적으로 합세한 것 뿐이고 백정, 포수, 보부상
원장님. 등등 해서 동학도들이 뭉친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대로 박재순이가 편지를 받고 정원성이가 전봉준이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반군이니까 편지 받고 알아버린 거예요. 네가 그러면 전봉준이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10월 17일 날 16일이었죠. 그게 편지 보낸 게 바로 16일 17일 날 일본군한테 고한 거예요. 박재순이가. 그러다 보니까 왕은 네가 지금 동학군을 시켰다며 이래가지고 일본군들한테 거의 감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학군을 토벌해라 하는 명령을 강압에 의해서 씁니다. 그래서 전봉준은 붙들리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12월 2일 날 붙들리시는데 이제 그건 과정을 12월 2일 날 붙들려서 12월 7일까지는 순창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7일 이후에는 나주 헌병 주재소로 압송이 됩니다. 근데 왜 거꾸로 남대문으로 와야지 나주로 가냐?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때 왕가에서는 어떻게라도 살려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빼낼 기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밑으로 갔지만 너무 기력이 쇠약했어요. 왜냐하면 1차 봉기 때 5월 3일 날 일본군의 총상을 받거든요. 정원성 장군이.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겪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다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9월 7일 날 고종황제 밀조를 받게 되면서 지금 외구가 또 침입해서 지금 우리가 너희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조석이 지금 위태롭게 생겼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올라와라. 그리고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2차 봉기를 또 하다 보니까 다리가 성치 않았던 상태예요. 완전하게 낫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순창 피논이 주막집에서 마지막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아마 이제 3례 권호용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제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과정하고 조금 믹서가 돼서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렇게 돼서 붙들리게 되시는데 그 붙들리게 되는 과정은 피논리에서 주막집에서 매제랑 술을 마시다가 붙들립니다. 근데 그 매제는 김경찬이라고 매제는 부하 직원이었어요. 부하예요. 부하. 충성부하. 그러면서 누이의 매제였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밀고를 하죠. 그래서 사군 한신년 외에 이 해가지고 사군한테 붙들려서 일본군한테 넘겨진 거죠. 그런데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월 9일 날, 1월 19일 날은 박재순이한테 그 공처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에. 너 맞잖아. 정봉준 맞잖아.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서 정원성이를 붙들어다 놓고 정원성 기록이에요. 그게. 그 정원성과 전봉준과 일치된다라는 기록이 이제 거기에서도 또 일치가 되는 거죠. 똑같이 전봉준이 붙들려서 19일 날 공처받는 날에 공처 실지 받은 사람은 정원성 장군이었던 거예요. 국가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성 장군 보고 이제 공처를 하는 거예요. 저거 맞다. 저게 지금 굉장히 회개망측한 짓을 했다. 그것도 충청도 근처 삼례에서 이제 그 삼례 저희 집 있는 데인데 삼례에서 이제 이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공처 1회 받고 1차로 받고 1월 9일 날 일본 자료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자가 붙들고 가는 자가 붙들어서 이제 남대문으로 또 가는 중이에요. 붙들어서 가는 중에 갑자기 우리의 일들을 관군이라고 하는 이제 눈치가 빨라서 우리 돌아가는 걸 알았다. 보고서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꾸민 얘기가 아니고.
알아가지고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 그러니까 용병 한 명을 붙여서 화장실을 보냈다. 근데 그 용병을 갖다 물리쳐버리고 그냥 어디서 솟았는지 없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 기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봉준 장군이 효수당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전봉준 장군은 그때 지금 효수당했다고 그 효수머리 사진 있고 이런 거는 누구냐면 전봉준 장군을 피신시킨 제목으로 4월 달에 홍계원 장군한테 효수당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아까 친구는 돌아가셨죠. 그러면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숙부가 조카를 키웠겠죠. 그 숙부의 족보를 보니까 숙부의 계남으로 간 게 나왔어요. 그 숙부를 홍계원 장군이 붙들어서 피신을 시켰잖아요, 조카를. 그러니까 효수를 시켜서 남문문에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정원성 장군이 그 숙부의 머리를 보고 사람들은 지금 전봉준 장군으로. 그러니까 12월 2일날 붙들렸을 때 일본 기록을 또 보면 뭐야? 아니 니네를 전봉준을 붙들어서 효수시켰다며 4월 달에. 근데 또 붙드는 게 이게 뭐야 지금 전봉준이가. 이렇게 일본에서 항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당이 누구였냐면 홍계원 장군이야. 이 홍계원이가 지금 잡아서 죽인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전봉준 장군, 정원송 장군의 숙부, 족보상 부친되는 분을 효수해서 남문에 걸었던 거. 전주 남문에 걸었던 분은 정석희라는 숙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지금 효수당한 분이 5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30년을 연구한 거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여기까지만. 전봉준 장군은 1894년 지금 박명수가 3월 15일 날 1895년 3월 15일 날 효수됐다. 교수연차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효수당했다. 당당하게 호통을 치고 그 눈빛은 아주 비신하고 강했다. 이런 거 쓴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효수당한 분은 숙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숙부가 효수당한 것을 전봉준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전봉준이 잡아서 효수시켰다며 또 전봉준을 잡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자리에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 잡은 사람은 틀림없이 전봉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 9일 날 탈출한 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피군수, 풍기군수, 익산군수 2번 더 합니다. 그리고 영안군수 마지막.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냐? 최종적으로는 1898년 최시영 선생이 붙들려서 최시영 선생을 누가 밀고 왔냐면 송경인이가 밀고 했다고 국가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최시영 선생 붙들릴 때 같이 붙들리셔서 6월 5일 날 제적증명서에 써져 있습니다. 날짜가 똑같이 1898년 6월 5일. 그건 국가기록에 보면 최시영 선생이 효수당한 날이에요. 그게 족보상 또 제적증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봉준은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좀 황당한 저기가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그 의욕적인 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나도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삼례 권어영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